이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산재법이 이제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산재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내용은 뭐냐, 이런 내용을 한번 아주 재미있고 익사이팅하게 쉽게 가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산재법의 기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잖아요, 그죠? 네. 법치국가인데, 법치국가 이전에, 근대사회 이전에는 우리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회를 운영하고 통치를 했잖아요. 그걸 행정국가라고 하고, 뭐 일종의 역사 수업의 연장선이 될 수 있는데, 법이 뭔가요? 법이. 손동호 선생님, 법이 뭐예요?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답 말할 필요 없습니다. 기기로 하는 규칙. 맞아요. 다 같이 정해진 규칙. 또 다른 말로 법이 뭐예요? 우리가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이제는 그렇게 될 건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공부했어요? 법이 뭔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뭘 공부하는 거지 지금? 손지원 노사가 맞게 대답을 했어. 기존의 어떤 임의적이고 불완전한 어떤 생물학적 존재에게 이 사회 운영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어떠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태평성대를 이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의 사회에 얼마나 피폐함을 끼치는지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고, 근대 사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민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게 아니라 다수가 좀 더 합리적인 규칙을 도출해서 그 규칙으로 인해서 사회 시스템을 운영해보자. 그게 바로 법인 거고, 그것으로 운영되는 사회를 법치국가라고 하잖아요. 현대사회에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법치국가가 아닌 국가는 없을 거예요. 물론 왕이 있는 나라는 있죠. 북한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이 있습니다. 물론 공산당 일당 독재지만 중국도 공산당 일당 독재죠. 다른 당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이 대부분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맞아요. 그 사회는 뭐 좀 다른 얘기겠지만 의회와 국가가 당보다 더 후순위에 있습니다. 공산당이 있고 그 다음에 군대가 있고 국가가 있는 거예요. 되게 좀 특이한 시스템이죠. 어쨌든 그 역시 법치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진보기관처럼. 맞아요. 초기 형태, 산업혁명 초기 형태의 증기기관, 그걸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떠한 그 임의적인 왕이나 귀족의 독재 체제에 이제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산업혁명이 17세기 저기 이 영국에서부터 먼저 일어났죠. 이게 아마 그 당시 산업혁명은
섬유 제조 관련돼서 증기기관 발명을 하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게 아마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한 공장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회 전반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변화는 뭘까요? 대량 생산. 그렇죠. 어떤 계급이 탄생하게 됐죠? 노동자. 그 전에는 농민이었는데 대규모로 도시로 빨려 들어가면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전에 어떤 계급이 탄생한 거예요. 노동자 계급이라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본가 계급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노동자 계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얘기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대규모 대량 생산을 통해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당시 기록을 보면 지금 우리가 뭐 근로시간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쵸? 뉴스 봤죠? 근데 당시에는 새벽에 해가 뜨면은 일을 시작해서 해가 져야 일을 종료할 수 있었다고 하고, 아마 그게 주 60시간 이상은 됐었을 것 같아요. 그 기록만 봐도. 일주일에 한 번을 못 쉬는 경우도 많았었고, 심지어 미취학 아동들도 투입이 돼서 일을 했다고 하죠.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은 굴뚝에 애기들이 들어가서 한 5살짜리 애기 들어가서 굴뚝 청소를 하는 그림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성인은 그 굴뚝에 껴서 못 들어가니까 애들을 시켜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당시 이제 산업혁명 한 18세기에 당시 영국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혹시? 노동자의 평균 수명 18세기에 30 되잖아. 40대. 30 초반 정도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지금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과로사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는 근로시간 물론 근로시간과 관련이 이제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근로시간에 주 60시간 이상이면은 아주 강한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근데 당시에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 노동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 자체가 높을 수가 없었죠. 당시 보면은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장을 다니는데 당시 집도 많이 없었고 우리처럼 원룸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당시에는 이게 밤에 어디서 자냐면은 로프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어떤 공간에 그 로프에 이렇게 기대서 밤을 새는 거예요. 앉아서 기대서. 이게 이제 19세기 미국에서 뉴욕에서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하다못해 그 당시 18세기 유럽에서는 더 심했겠죠. 생활 수준도 엄청나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해도 공장 안에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법치 사회로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당시 부르주아지 계급들이 내세운 사회 규범, 규칙이 민법의 원리였어요. 민법의 원리가 뭐냐면은 계약 자유의 원칙. 내가 사업주고 당신이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근로자, 노동자인데 억지로 당신을 여기에 우리 그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시간당 얼마를 받고 주 몇 시간 일하자라는 계약을 통해서 근로관계가 형성이 된 거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만약에 일을 하다가 다쳐도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당신이 부주의해서 졸다가 사고 난 거잖아. 내가 왜 보상을 해줘야 돼, 거기에 대해서? 일 못하겠으면은 일 그만두고 나가세요. 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만두고 소위 말해서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겠죠.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나서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또 감지가 됩니다. 어떤 변화냐. 당시 유럽 사회는 이제 19세기 유럽 사회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서구 열강들, 그러니까 어떤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것을 어떤 판로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야만 그 공장이 돌아가고 국가도 그 세금을 걷어와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식민지를 개척해야 되고, 더 싼 자원과 노동력, 그 다음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징집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한편 뭐가 있냐면은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 공장을 안정적으로 돌려줄 노동력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 도태되고 사고당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가족이라는 게 유지가 되기 어려운 지경이 됩니다. 100년 정도가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치인들하고 자본가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다 국민들이니까 어차피 노동자들 징집을 하는데 영양 상태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벨트가 헐렁해요. 옷이 헐렁헐렁해요. 뛰지도 못해. 총도 못 들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자본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노동력이 재생산돼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불가피하게 가족제도라는 걸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일처의 아이들이 있는 사회, 가족이란 제도가 절대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이때 생겨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살았죠, 대부분. 근데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호를 하지 않으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하겠구나. 우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편 노동자도 노조 등의 집단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떠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집단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당시에 이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생겨나요. 지금 이제 현대사회 노동법의 원형이 그때 기록을 보면은 산재에 대한 원형도 찾을 수 있어요. 일하다 다치면은 사업주가 보상을 해준다 라는 기준이 생겨납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전에는 철저하게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이 입증되어야만 그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노동법, 산재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재법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얼마 전에 3.1절 대통령의 기념 축사를 했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근대사회를 준비 없이 맞이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우리나라가 산재법이 일제시대 때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우리나라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일제 세력의 의지로 발달한 산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주요하게 첫 번째는 철도, 두 번째는 광업이었어요. 그때 철도를 엄청나게 많이 깔았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자원 중에 광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당시에 이제 석유, 석탄이 또 발견되면서 그죠? 전 세계적으로 물론 우리나라 석유, 석탄 없지만 석탄은 있죠. 석유는 없죠. 그런 연유로 해서 일제시대 때도 조선광업 부조 규칙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우리나라의 산재법의 원형이 만들어져요. 적을 필요 없는데 다 PDF 자료 줄 겁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자료 다 줄 거예요. 강사님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군정 시대에도 단체 협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독립하고 나서 이제 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근로기준법에 내용이 들어가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근로기준법만으로는 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964년도 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죠. 요때 산재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봐야 돼요. 산재법은. 근로기준법에도 이 산재, 그러니까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조금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법의 형태로 산재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좀 묘하죠? 그때 민주적인 정권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이때 산재법이 만들어지고 이때 근로자의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산재법이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계약자의 원칙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바로 무과실 책임주의. 쉽게 말하면은 내가 잠깐 부주의하게 일을 하다가 다쳐도 보호해준다는 내용이에요. 실수를 묻지 않겠다는 얘기죠. 과실을 묻지 않겠다. 그게 민법과 가장 큰 차이점이고
노동법을 잘 모르시는 법률가들이 아직도 잘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산재법이라는 게 어디서 튀어나오느냐라는 걸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뭐 법치국가냐 왕정국가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떤 규칙을 도출했을 때 가장 근간이 되는 법 하나 만듭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그게 무슨 법이죠? 가장 근간이 되는 법 중의 법. 맞아요. 재헌절이라고 옛날에 쉬었잖아요. 쉬었어요 옛날에. 기억나죠? 학교 다닐 때 빨간색으로 했던. 27일. 근데 그 헌법으로만 이제 이 복잡 다단한 사회를 규율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법 중에 법의 어머니 헌법 밑에 헌법이 또 자식을 막 낳습니다. 너는 요거 하고 너는 여기를 좀 다스려라. 너는 이걸 좀 해라. 이런 거죠. 민법, 형법, 그죠? 이런 법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근로기준법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근로자 보호. 그렇죠.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근로조건 유지한다. 그렇죠. 사용자에게는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는 보호한다. 가이드라인 준수 안 하면 국가가 나서서 얘 떼지해 줄 거야. 그게 근로기준법이죠. 민법하고 너무 다른 거죠, 내용이. 아니, 국가가 뭔데 자꾸 개입을 하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헌법, 그럼 헌법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법이 튀어나온 거지?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산재하면서 헌법까지 보게 될 줄이야. 그래도 그 뿌리를 알자는 얘기죠. 헌법에 보면은 이제 제32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잘 보이나요? 그리고 2항 모든 국민은 또 의무를 진대요.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산재법은 바로 이 3항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일하다 다쳐도 내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인간이라면, 그죠? 그 내용을 구체화시킨 게 근로기준법인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산재법을 또 제정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동훈씨? 근로기준법만으로는 너무 막연해서 충분히 경우에 따라 대처를 못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인데도 뭔가를 또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그 전에 만든 게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혹은 그게 시대를 못 따라온다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왜 굳이 산재법을 만들었냐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근로기준법하고 산재법.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까 근로기준법에도 재해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953년도에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에게는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
일하다가 만약에 다쳐서 뭔가를 보상해 줘야 되는 주체가 누군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예요. 자, 봅시다. 대기업 사업주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대기업 사업주, 삼성, 현대, LG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사업장들이 있죠. 이제 뭐 5인 미만 사업장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1인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데서 오히려 그런 사업장 중소 규모의 이제 영세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시설 설비 투자가 어려울 수 있고 거기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 의무를 모두가 다 부담한다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그렇죠. 여력이 있으면 해주겠죠. 양심 있는 사람이고 뭐 빚을 져서라도 해줄 수 있겠지만 이럴 바에는 나 그냥 어디 취직하고 말지 내가 왜 힘들게 사업을 하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다치거나 아직 병이 들면 필요한 치료를 받고 당장에 필요한 어떤 생활 뭐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 생활들을 당장 이어가야 되는데 사업주가 어떠한 그런 사정들에 의해서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가 맞물려졌기 때문에 안 되겠다. 국가에서 나서서 이거 해야겠다. 어떤 얘기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국가도 재정이 튼튼한 건 아니니까 사업주한테 객추를 해서 그 돈으로 재정을 만들고 국가에서 그걸 운영하자. 그게 산재보험료를 걷는 거죠. 처음에. 그게 산재보험료예요. 그 산재보험료를 걷어서 이제 노동부에서 그걸 관장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보상을 주고 필요한 업무를 하는 거죠. 어떤 효과가 있냐? 밑에 박스에 보면은 산재법 제1조의 6조가 있어요. 모든 법을 볼 때는 어떤 법이든 법을 볼 때 제1조의 목적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든 취지가 담겨 있으니까. 이 법의 목적. 김현 노무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그럼으로써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게 바로 현재법을 만든 이유인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자면은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근로기준법에도 재해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고 산재법도 똑같은 내용을 규율 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뭐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법 상식적인 내용이긴 하죠. 네. 이제 법 적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근로기준법이 산재법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민법하고 상법이 있다. 그럼 상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상위법을 우선 적용하는,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다. 우리가 이제 헌법이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는 다 자식 같은 애들이고. 근데 근로기준법에 없는, 근로기준법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자신의 어머니인 헌법과 배치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헌법에서 구체화시킨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치가 충돌할 때는 상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내용은 아마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서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1953년도의 근로기준법과 2023년도의 근로기준법이 같을까요? 완전 다르겠죠. 완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로기준법, 어떤 때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23년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결국 법도 시대와 상식을 따라와야 되는 거니까 항상 갭은 있지만, 격차가 있지만 그게 바로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특별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만들어진 법이 법보다 더 실효성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기 때문에 걔를 적용시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 모든 구성원들이 긍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그래야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강에서 배우겠지만 산재법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로기준법, 김혜준 동사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안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죠? 5인 이상이냐. 그렇죠.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산재도 마찬가지예요.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슈가 발생했어. 사고가 났어. 그런데 산재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떡하냐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나요?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임 반장님? 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해답이 뒤에 앞에 저 있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실무적으로는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청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쉽지 않다 그 과정들이. 왜냐? 임의적인 사업주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될 여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재법 적용이 그때 가면은 산재법 적용을 받는 게 왜 중요한지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일단은 이게 업무상 재해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누구의 재정 상태의 어떤 임의적인 상태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아까 우리 티타임 때 얘기를 했지만 저 사이버 직무 교제가 애증스러운 존재입니다. 애증스러운 존재예요. 저거를 우리는 완벽히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이버 직무 교제의 명령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상담을 하다가 혹은 누가 우연히 딱 물어봤는데 김혜준 노무사가 그래도 이거 과로사 분야는 1인자니까 김혜준 노무사한테 상담해 보는 게 어때? 갔어.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보니까 주 60시간이 안 되네. 안 됩니다. 끝.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이상하다. 분명히 개인적 유전적 요인도 없고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뭐가 문제지? 사이버 직무비전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니 우리가 산재를 하는 전문가인데 왜 안 된다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항상 1조를 생각해야 돼요. 산재법의 1조. 왜 산재법이라는 애가 나왔지? 결국에는 근로자 보호인데 그런 사람마저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법이 무슨 법일까? 다소 급진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법에 대한 태도가 두 부로 나눠집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따라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악법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후자입니다. 왜? 애초에 법이라는 게 왜 생겨났는데요? 왕정제도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고 좀 더 행복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자고 해서 서로 모여서 합의한 거잖아. 근데 그걸 잘못된 합의를 왜 지키냐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 바꿔야죠. 저 사이버 직무규제는 근로복지공단에 자기들 업무 지침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이거는 물론 실무적으로 가면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연차가 쌓이고 업무 병력이 많아지면 소위 말하는 안 되는 사건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건들. 귀찮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안 되는데 왜 자꾸 매달리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만약에 내가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지침이나 제도일 거다. 그런데 그게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주변 사람들도 동의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만약에 주변 사람들 동의한다면 그거 끝까지 가야지. 대법원까지 가는 거지. 거꾸로 대법원까지 가서 질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거꾸로 법이 바뀌어요. 그때는. 거꾸로. 대법원 판사들이 법에 관한 최종 해석은 대법원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 대법원 판사들, 물론 그 사람들도 절대적인 존재나 항상 옳은 존재는 아닙니다만 그런 대법원에서 이 잘못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면 거꾸로 그 법이나 지침이나 제도가 바뀐다고요. 그게 누적되면. 그렇게 해서 사회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53년도의 근로기준법하고 2023년도의 근로기준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내용이 너무 길어진다. 제가 좀 빨리 할게요. 그러면 산재법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